기업 분석 101번째 시간입니다. 부회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자본만 가지고 영업할 수 없죠. 물론 완전 무차입 경영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회사가 무조건 좋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 자본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빌린 돈이 너무 많아서 이자에 허우적거려도 안 되겠죠. 단기 부채가 많으면 자칫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고요. 자본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서 회사가 문을 닫는 일은 없겠지만 유동성 문제는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돈을 빌려오게 되면 반드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에 기록을 부채 항목이라고 표시를 해줘야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부채는 부채인데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고의로 부채를 떠넘기는 경우도 있고 고의는 아니지만 서류상으로 올라올 수 없어서 누락된 경우도 있죠. 이 부채가 자본으로 둔갑하는 경우는 이미 공부를 하셨죠. 당연히 기록되어야만 하는 부채가 누락되었다면 그 회사에 대한 분석은 하나만 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분명히 부채로 계산해줘야만 하는 것들을 낱낱이 찾아내야만 보다 근접한 회사 가치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회부채의 확인은 회사 분석에서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제 그 앞전에 공부했던 리스 공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릴 때가 됐죠. 이 부회부채 중에서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영업 리스입니다. 자본 리스는 부채로 잡혀요. 그런데 영업 리스는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가 영업 리스로 어떤 장비라든지 기계 설비를 사왔다면 그걸 반드시 부채로 환산해서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 전에 보셨던 대한항공의 주석사항을 다시 보겠습니다. 표 맨 아래줄을 보세요. 그거 보시면 총 운용 리스 금액은 7,188억 원이다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은 장부상에 보이지 않는 부채가 얼마큼 더 있다? 7,188억 원이나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공부한 분석가라면 장부상의 부채 자본 비율은 물론이고 2010년 9월까지 현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돌아오는 비용 역시 단기 부채로 설정해서 유동비라든지 혹은 워킹 캐피탈, 운전 자본도 싹 다 수정이 돼야만 하는 것이죠. 운영 리스 말고도 부회부채는 또 있습니다. 미래 시점에서의 장기적 구매 계약인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죠. 미래 매출이 담보되어 있지 않고서는 생산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납품업체한테 야, 수소 탱크 좀 개발해봐 라고 의뢰를 했다고 해보죠. 이 개발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금을 들여야만 하는데 구매하기로 했던 현대차가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나 수소차 안 할래. 그래 버리면요. 낭패가 될 수가 있죠. 누구든 커다란 자본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아무런 개런티도 없이 뛰어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제관례법에서는 정기적인 구매 계약을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상당한 페널티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결국 이런 미래 시점에서의 구매 약속은 장차 회사 가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약속한 거잖아요. MOU 이런 것들은 회계적 사건이 아닙니다. 장부상의 부채로 표시될 수 없는 이른바 부회부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본격적인 예를 들어보죠. 현대차에서 수소탱크를 향후 5년간 100만 대분이 필요했고 특정 회사로부터 매년 20만 대분씩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떤 회계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 계약을 현재 할인율로 일단 현가화시켜서 다시 계산합니다. 자, TVM, Time Value of Money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죠. 이 금융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만 하는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100만 대분을 굳이 구매하기로 한 계약의 현재 가치, Present Value는 1,000억 원이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차변에 자산 1,000억 원, 대변에 장기부채 1,000억 원. 다시 강조드려요. 실질 장부에는 부채로 기록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 부채가 있는 것으로 수정을 해놓고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각종 비율 계산에 반영을 시켜야만 합니다. 미래에 어차피 이행되어야만 하는 계약은 회사 손익에 확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부채로 잡는 경우는 또 있어요. 여러분 어음 할인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음 할인인데 이것도 부도에 대한 보증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보증을 붙이는 어음 할인을 따로 sale of receivable, 그러니까 어음을 이제 receivabl이라고 하는데 with recourse라고 합니다. 보증하지 않는 어음 할인은 뒤에 without만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음을 할인을 할 때 보증을 붙이지 않겠다면 더 높은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는 보증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어음 할인은 거의 보증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산업이 어떤 회사가 A라는 납품 회사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 대신 어음을 발행을 해서 지불했어요. A라는 회사는 당장 현금이 필요했고 그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산업이 부도가 났다면 은행은 누구에게 상환을 요구할까요? 당연히 그 어음에 대해서 개런티한 A 회사에게 청구하게 돼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어음 할인의 일반적 회계 처리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기업 어음을 할인했는데 50만 원을 수수료로 떼고 950만 원을 받았다면 정상적인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 차변, 현금 950만 원이 들어온 거죠. 대변,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처분 손실 50만 원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외상 매출금은 유동자산에 속하고 그 자산이 나갔으니까 자산 감소, 대변의 기재사항이 되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았지만 할인을 해서 950만 원만 받았잖아요. 50만 원은 뭡니까? 비용이죠.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차변에 기록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장부는 제대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물론 회계적으로는 정확해요. 하지만 XX 산업이 부도가 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없죠. 자, 회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수주의. 무조건 보수주의가 회계 원칙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현금은 들어왔지만 부도가 날 경우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가 당장 갚아야 될 부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채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보다 회사 가치에 근접한 장부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바꿔서 각종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돼요. 차변은 현금 1,000만 원, 대변은 단기 차입금 1,000만 원, 그리고 이자 비용 50만 원, 현금 50만 원 이렇게 해요. 현금이 들어왔고 그 현금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50만 원을 잡아서 차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는 은행에서 받은 돈을 부채, 즉 단기 차입금으로 간주하는 거죠. 부도가 나면 은행에서 받은 950만 원만 주는 겁니까? 아니죠. 1,000만 원을 줘야 돼요. 액면가대로 1,0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은 얼마가 돼요?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자 비용은 현금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매칭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회계적으로는 부채 항목으로 기록된 것이 전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부채 항목인 단기 차입금 계정을 만들어서 재기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곳에서는 마치 외상 매출금이 정리되고 나서 모든 위험 거래가 끝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했는데 이 기록이 불법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회사의 본질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단기 차입금은 유동비 등 기업의 안정성 지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다 본질 가치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음 할인됐다 그러면 그 항목을 찾아서 마치 외상 매출금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다시 써놓고 모든 비율 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니까 좀 쉬시고요.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